나비는 어디로 갔을까? 소쿠리시. 태양의 재채기에 유리창이 쨍쨍하다. 누군가야는 실눈을 떴다. 물라체 실뱀처럼 눈초리가 늘어지다가 주름의 눈살을 찌푸린다. 깨어져 흩어지는 햇살의 조각들. 그녀는 새못이 이부자리를 발다리 할 것 없이 칭칭 휘어감으며 베갯잎 속으로 복삭 얼굴을 파묻는다. 비수처럼 날카롭게 번뜩거리는 빗줄기가 등짝을 타고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녀는 침대에서 꼼짝하지 않는다. 독을 당해 나뒹구는 미라의 형상이 저럴 것 같다. 그녀는 요즘 본다는 행위 자체를 지겨워한다. 그래, 토요일. 늘어지게 쉬고 싶은 그녀다. 하지만 두 아들놈과 남편이 휩쓸고 지나간 집구석 생각만으로도 다락방에 쑤셔넣은 잡동사니가 와르르 대쏟아진다. 그녀는 권태라고 생각한다. 쳇바퀴 도는 나날이 그렇듯 단지 그럴 뿐이라고. 억누르고 버텼던 마그마의 분노가 유황의 연기를 거칠게 내뿜는 끝장의 순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는데도 그녀는 불놀이처럼 교미하고 이혼하는 요즘의 세태에 따른다면 그녀는 일찌감치 잿더미를 피해 달아났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불화궁에 주저앉은 안악이 되어 불쏘시개로 천불 속을 헤집고 화딱지가 불티처럼 타닥타닥 터져나갈지라도 빈 접시 하나 날리고 욕지꺼기 매운 연기를 피워내는 것으로 끝내고 만다. 중년의 위기로 몰아세우며 눈이 부신 햇살을 투정하고 이부자리 속에서 구시렁대는 걸로 검댕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녀는 눈먼 점술사가 주술을 늘어놓듯 농익은 몸매를 꾸물거리며 중얼거린다. 확증되지 못하는 사건을 추측하여 꾸며대고 의심하여 타자를 경멸하는 것만큼 나쁜 버릇이 또 있을까? 제멋대로 주입한 의혹이 배양되어 뒤틀린 사실을 낳고 그것이 결국 끝장을 내고야마는 파멸에 이르게 되지 않던가. 그렇게 끙끙대다가 무대의 어릿광대처럼 쉽사리 자책하기까지 한다. 그녀는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면 그것을 되새긴다. 우물 속 깊은 물을 깃고자 두레박을 내리는 손길에 푸르디 푸른 수면으로 언뜻 비치는 소복한 여자의 모습이 일렁이 있는 물결에 일그러지는 자아의 억압된 그림자. 털어는 태고적의 잔상 같기만 하다는 느낌 속에 비치곤 하는 꿈. 대체 왜 꾸어지는 걸까? 그녀는 갓발기의 미세한 파동이 눈꺼풀을 타고 오르내리면 그때 물가에 있는 회색빛 물안개처럼 머릿속의 의식이 스멀스멀 기어나온다. 그러면 툭툭 튀어오르는 빙어라도 삼킨 양 심장이 펄쩍거려지고 그녀는 꿈쩍 놀라 악몽과 선잠으로 뒤섞였던 혼돈 상태에서 비로소 깨어난다. 그녀는 마법의 저주에 걸렸다 깨나는 전설을 떠올리며 숨죽여 집안의 공기를 훔쳐본다. 참 토요일이지. 두 아들놈은 제 아빠의 용돈을 낚아채곤 과에 간다며 공복듯 뛰쳐나갔을 테고 남편은 수영장을 다녀온 뒤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빵과 두유를 흘려가며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차를 몰고 어디론가 내뺐을 테지. 그녀는 무호흡증처럼 멈췄던 한숨을 몰아쉬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오늘도 치러야 하는 일상을 복귀하며 자신의 게으름을 잊어먹지 않고 탓을 한다. 마치 물안개의 파릇한 물밑으로 낙하하는 빙어처럼 그렇게 풀쩍 떠올랐다가 햇살이 파편을 머금은 물방울같이 사라지고 마는 언제 악몽을 꿔냐는 듯이 비라도 내릴 것이지 미친. 그녀는 오늘따라 유달리 눈이 부신 햇살을 노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유리문을 열어 젖힌다.
그때 하얀 나비가 날아들었다. 작은 덩치에 살됐다고 바닥거리는 모양이 얼핏 보아 배추 흰나비 같다. 기르기스 고봉의 흰 눈이 녹아 시냇물이 되고 그 물길 따라 피어난 꽃바다 물결 속을 팔랑거리며 논이는 흰 나비떼. 그 중에 한 마리가 날아든 게 아닐까? 고운 흰 나비는 허공이 낯선 듯 어지러이 휘둘더니 붉은 꽃들이 무성하게 핀 화분이의 날개를 고이 접는다. 카네이션 꽃 깜빡 잊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사온 꽃이다. 벌써 시드네. 꽃들이 시들고 있다. 며칠 전에 물을 듬뿍 주고 양지 바른 베란다에 뒀는데도 꽃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꽃이 다 그렇지. 요즘 꽃은 향기가 없어. 맛나게 먹다가도 금세 입맛이 떨어지는 유한 마담처럼 그녀는 나비와 꽃에서 눈길을 거두며 털썩 소파에 몸을 묻는다. 여태 웅숭거리던 먼지가 들썩거린다. 참, 흰나비가 어디로 들어왔지? 열린 창틀엔 방충망이 있는데 혹시 애들이? 그때 침실에 놔둔 휴대전화가 울어댄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이다. 귀찮다. 이 아침에 옆에 애들이 시답 짜든 일로 오지랖 떤다 싶어 받지 않는다. 전화가 끊겼다가 다시 울린다. 진격을 부추기는 행진곡처럼 울어댔고 결국 그녀는 게으른 몸을 일으켜야 했다. 누구세요? 그녀는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대었다. 오빠가 어쩐 일이세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이종 사촌 오빠의 전화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진리를 찾겠다며 교회와 사찰을 들락거리느라 요즘은 드문드문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아, 오빠의 엄마가, 그러니까 이모가 동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집 근처에서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다고 한다. 어휴, 연세가 있으신데 일을 어째? 나비와 꽃을 보느라 물러났던 권태가 어느새 정수리에 달라붙으며 그녀의 머리칼을 헝클어뜨렸다. 그녀는 극적이던 오른손으로 턱을 괴며 초점을 멀리하는 눈동자가 되어 유리창에 까부는 햇살 너머로 시선을 던진다. 그러다 벌떡 몸을 일으킨다. 언젠가 무릎을 탁 치며 얼굴에 환한 빛이 감돌던 오빠의 모습이 언뜻 스쳤다. 그때 그는 화두의 정념이 찰나에 노노와 맞닥뜨린 스님처럼 와락 내 눈에 들어왔었다. 지금도 그러할까? 네? 다친 부위로 폐렴균이 치고 들어왔다고요? 거기서는 치료할 수 없어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 전국적으로 파업 중이라 종합병원마다 환자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했다고 한다. 알겠어요. 자리 나는 데 있나 알아볼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뇌세포의 주름을 쥐어짜듯 그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거실을 쳇바퀴 돌았다. 그러다 다시 소파에 몸을 떨궈버린다. 대한민국 전체가 농성 중이라는데 난들 별 수 있나? 남편을 떠올려 봤지만 처가 쪽에 무심한 그가 병원을 알아봐 줄리 만무하다. 알아본들 별 수 있겠나? 남편도 약사다. 그녀와 같은 약국에서 근무한다. 목 좋은 약국 자리를 점찍고 종잣돈까지 친정에서 마련한 그녀였지만 대표 약사는 그래도 사내랍시고 남편이 맡아서 하고 있다. 같은 약대를 다녔고 유치한 유혹과 간곡한 호수에 꿀딱 넘어가 결혼했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두 사람은 처음엔 동네 변두리를 전전하며 온갖 고생과 무기력과 적자 인생에 시달리다가 이 도시에서 제일 가는 대학병원 코 밑에 약국을 차리게 되면서 순식간에 팔자가 펴지게 되었다. 인생은 봄날의 햇살이고 여름날의 윈드서핑이며 가을 하늘의 석양에 겨울 눈꽃 속의 눈싸움처럼 그렇게 낭만으로 가득한 삶이 펼쳐질 것만 같았다. 드디어 꿈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 같았다. 물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경쟁으로
매출이 예전과 같진 않아도 여전히 황금알을 낳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입이 늘수록 두 아이의 부질없는 사교육비 지출이 덩달아 늘어났고 아이들은 점점 반항기를 보였으며 살림이 엉망이 되자 파출부를 두어야 했다. 게다가 약국도 일손이 모자라 약사와 직원을 추가로 여럿 고용해야 했다. 갈수록 투덜대는 그들의 임금과 복지 문제도 신경 써야 했다. 그래도 일손이 바빴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때워야 했고 환자의 치유를 위한 조제와 약품 설명에 온 신경과 정열을 집중해야 했다. 물질은 풍족해졌을지 몰라도 삭막해지는 정신의 끈아풀을 겨우 붙잡고 있다는 심정에 빠져들곤 했다. 여유 없는 삶의 연속. 언제부턴가 남편은 쉬는 날이면 모임을 하러 나가기에 바빴고 그것은 일과가 끝나는 평일의 밤으로까지 연장되었다. 사람 상대가 예산일이 아니라는 핑계로 음주 가무에 빠졌고 수시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왔다. 그래도 새벽만 되면 몽유 환자처럼 벌떡 일어나 이슬비 닮은 걸음으로 주적주적 새벽 수영장을 다녀왔고 정장을 갖추는 말끔한 정신으로 출근을 해왔기에 그것을 문제 삼아 남편을 닥달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말수가 적고 여성적이며 평소에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기질을 지녔기에 더욱이 남편의 이기적 행동을 간섭하지 못했다. 단지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적당히 마시라는 충고밖에는. 그런 남편이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앳된 여약사를 고용하더니 아내 보고 당분간 집에서 지내라는 거였다. 그녀는 남편의 조치가 일방적이라는 생각에 선뜻 내키지 않았고 은근히 불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창 커가는 아이들의 학업 생활과 늘 피곤해하고 불면에 시달리는 아내를 위해 결정한 배려일 거라 생각되어 그녀는 약사 일을 중단했었다. 한 6개월이 지났나.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여약사가 돌연 그만두었고 어수선해진 약국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그녀는 다시 출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일으켜 세운 약국인데. 그녀는 중단했던 약사 업무를 재개했으나 파출부를 고용하지 않았고 지금껏 살림하던 대로 아이들을 직접 챙겼다. 육체의 피로가 전보다 가증되었고 정신적 번뇌는 그 이상이었다. 게다가 미덥지 않은 남편의 기묘한 행태. 그럴수록 아이들의 학업에 더욱 집착하고 매몰되어가는 40대 후반 여자의 우라통. 그것이 불면과 무기력을 끌어들였다. 어쩌면 남편 역시 50주를 훌쩍 넘긴 남자에게서 생겨나는 허망이, 도외시하는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이 그의 삶을 더욱 흐트러뜨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맹하니 바라보는 그녀의 권태가, 아니 짜증의 엄습이 더욱더 삶의 공허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일부러 회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휴대전화가 또 울린다. 그렇다. 의사가 있는 급성 폐렴을 고칠 의사가 있는 파업하지 않는 큰 병원의 의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허튼 생각에 그만 생각을 놓치고 있다가 잠을 깨우는 기상곡처럼 울려 퍼지는 연주곡 소리에 꿈쩍 놀라 다급하게 몸을 번쩍 일으켜 세운다. 아, 그 정도로 급해요? 잠시만요. 오빠, 전화 끊고 기다려보세요. 내가 급히 알아보고 전화할게요. 이모가, 그러니까 엄마의 언니가 호흡이 엄청 가쁘고 자가호흡이 곤란해져 산소호흡기를 동원해서 처치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의 의료시설이 아니면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동네 병원에서는 나이가 90에 이르렀으니 살 만큼 사셨으니 임종을 준비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그럴 수는 없다. 삶으로의 복귀 노력 없이 생을 마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녀는 맘속으로 고함을 질러대며 아는 사람을, 의사를 떠올리려고 애썼다. 졸업사진첩을 허겁지겁 뒤적거리다 와락 팽개치곤 재빠른 손놀림으로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훑어나간다. 마침내 그녀는 어디론가로 전화를 건다.
다행히 받는다. 그녀는 전화 속의 인물에게 위중한 사태를 설명하고 승낙을 얻어낸다. 그녀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오빠에게 전화를 걸고 그쪽 응급실로 가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전화 속의 오빠도 사설 구급차를 불러다 놓고 이곳저곳을 다급히 알아보던 중이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심신을 추스를 생각에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뱉는다. 우물가에 소복한 새댁은 울만 깃고 돌아갔을까? 그곳에 푸르디 푸른 그곳으로 첨벙 뛰어들지는 않았을까? 무의식에 분칠 같기만 한 꿈을 배역하며 긴 숨을 고르기를 여러 번 문득 그녀의 귓가에 청아한 청동방울 소리가 울려왔다. 땡그랑 땡그랑. 꽃상여의 요령이? 아니, 그것은 풍경 소리였다. 아, 풍경. 언제였던가 매단 기억이 가물가물한 풍경이, 울지 않아 잊어먹었던 베란다 창가의 풍경이 이제야 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여태껏 바람이 불지 않았다고? 그녀는 불현듯 외출옷으로 갈아입는다. 어질러진 집안을 치울 생각도 늦은 아침을 챙길 생각도 잊어먹고서 그녀는 곧장 현관 밖으로 나갔다. 완쾌하시겠지? 평소 건장하셨던 분이시니. 그녀는 신혼초에 남편과 자주 걷곤 했던 이제는 그녀 자신도 발길이 뜸해진 집 근처 샛길로 들어선다. 그리고 잡초가 움트는 오솔길을 따라 마음속 여행 지도를 그리며 걸어갔다. 나는 지금 평온하다. 권태가 사라졌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져 버렸다. 내 머릿속 열차를 타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다. 쌉싸름한 민들레 꽃잎을 씹어가며 꿈길 같은 노정에서 만나는 무사랑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풋풋한 냄새. 물소리도 새소리도 예쁘다고. 그저 예쁘기만 하다고. 그렇게 그 느낌이 솔솔 와닿는다. 그러니 내가 누굴 미워할 수 있겠나. 느끼고 겪고 알아봐야겠다. 모르고서 안다고 할 수 있나. 알고도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에 찬찬히 바라보며 느껴올 때마다 아, 나는 존재들에 감탄한다. 옳구나. 그랬겠지. 그럴 수밖에. 저 아름다운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 저 신비로운 움직임은 무엇을 위해서일까? 나와 만나지는 것들이여. 내 앞에 선 이들이여. 고맙고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존재들이여. 애절한 세레나데의 선율이 내뿜는 진동이 가슴을 떨리게 만든다. 휴대전화를 움켜쥔 그녀의 가냘픈 손가락이 가만히 떨고 있다. 오빠다. 그녀가 알려준 병원의 응급실. 바쁘다며 진료를 미루던 의사가 달려와 알려준 사실은 환자의 증세로 보라 폐렴이 아니라 심장계통의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 이곳의 병원은 순환기내과가 없어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단다. 그래서 화급히 알아보니까 그들은 거두절미하고 자리가 없어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단다. 그래서 사설 구급차의 간호사와 함께 산소 호흡기를 매단 채 근처의 종합병원을 전전하며 헤매는 중이라고 한다. 그녀는 다시금 권태에 빠져들었다. 털썩 아무렇게나 바위돌에 주저앉으며 휴대전화를 매만진다. 아는 의사가 생각나지 않는다. 엉덩이가 시리다. 그녀는 떠오른 생각을 붙잡으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어쩐 일로 당신이 전화를 다 하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얘기했더니 남편은 대뜸 아는 의사에게 연락해 둘 테니 그쪽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말한다. 그러고서 지금 바쁘다며 덜컥 전화를 끊는다. 너무나 싱겁고도 간단한 남편의 허풍 같은 응답에 실망하여 그녀는 잠시 멍청해졌다가 불이 나게 오빠에게 전화를 건다. 오빠,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에게 알렸고 그 의사가 현재 대기 중에 있으니 빨리 오라고 하네요. 얼른 가보세요. 전화를 끊으려는 오빠를 향해 그녀는 한층 큰 소리로 내질렀다. 혹시 어긋나면 밀어붙이세요. 구급차는 돌려보내고 무조건 밀고 들어가세요. 이미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미처 내뱉지 못한 찢기가 남았는지 맥없이 우물거렸다. 전투를 치르듯이 들것을 지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쳐들어가세요. 살아남으려면. 분출하는 태양 흑점이 그녀의 온갖 세포를 뒤흔든다. 그녀는 긴장을 떨치려는 듯 크게 심호흡하며 하늘을 우러렀다. 파랗다. 언제 하늘이 저렇게 이뻤지? 언젠가부터 자연에 무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조하듯 옅은 미소를 짓는 그녀다. 세상이 이처럼 아름다우면서 허무한 것인데 무엇을 바란다고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몬 것일까? 공부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반듯한 교육을 위해서라지만 사교육에까지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일까? 아이의 출세를 위해, 그래서 떵떵거리며 세상을 지르밟고 살아가라고 부추기기 위해, 알아주는 태학의 진학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골의 자사고를 검토한다는 등 야단 법석을 떨었던 게 아니던가. 참 부끄럽게도. 아이는 사랑해서 키우는 것이지 잘되라고 키우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녀의 상념이 꼬리를 물 때 휴대전화가 또 울린다.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선뜻 전화를 받지 못한다. 끝내 숨을 거두셨는가. 그녀는 문득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뉴스 한 토막이 떠올랐다. 긴급한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 떠돌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운명하고 말았다는 소식. 새삼스레 장송곡처럼 들려오는 휴대전화의 연주곡은 한참을 비장하게 울렸고 마침내 누군가야는 애써 침착한 모습을 만들며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댄다. 무씨는 전화를 끊었다. 구급차에 몸을 싣고 좌충우돌하고 있을 아내에게 알린 뒤 승용차를 냅다 몰고 뒤따라가며 도심의 교통체증이 뚫어지라 질주했다. 구급차는 괴성을 지르며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인간의 몸짓에 금세 실망하고 절망으로 빠져드는 삶이 푸른 빛으로의 까마득한 낙하를 늘 꿈꾸게 한다. 그래서 그는 침울하다. 닥치고 들어간 스산한 응급실에는 당직 의사가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날 밤 노모의 생사둔망을 갸름할 병원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온 그는 바냐바라 밀다 심경을 독송하고 그 뜻을 새로이 새겼다. 풀이의 의미는 한국 불교의 가르침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독송을 끊었다. 이었다. 엎드리며 속쓰린 오장육부를 달랬다. 여기에서 사리부라. 물질적 집착은 빈 것이요. 빈 것은 곧 물질적 집착이니 물질적 집착 떠나서 빈 것 없고 빈 것을 떠나서 물질적 집착 없어. 물질적 집착이 바로 빈 것이요. 빈 것이 바로 물질적 집착이다. 여기에서 사리부라. 모든 법은 빈 것을 나타내나니 발생 또는 소멸이 없었고 더러움 또는 깨끗함이 없었고 모자람 또는 가득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사리부라. 빈 것에는 물질적 집착이 없고 느낌, 생각, 결합, 식별이 없다. 무명도 없고 무명의 절멸도 없으며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의 절멸도 없다. 따라서 보살은 바냐바라 밀다를 의지하여 머무나니 마음에 가림이 없다. 마음에 가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고 뒤바뀐 생각을 넘어서서 열반을 다하였다. 3세 모든 부처님은 바냐바라 밀다에 의지하여 더 이상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는 진실로 바냐바라 밀다에게서 설한 주문이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가서 건너가서 건너편에 가 닿으니 깨달음이 있네. 그는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이날따라 유난히 밤이 깊었다. 다음날 오전 그는 중환자 병실의 처치실에 있는 노모를 면회하러 갔다. 아내는 한 사람만이 머물 수 있는 보호자 자격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긴 밤을 지새웠다.
아내와의 통화에서 노모는 무사히 응급처치를 마쳤고 호흡은 불규칙하긴 하나 위기 상황은 넘긴 것 같으며 폐렴은 많이 완화된 상태지만 그것보다도 심장혈관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여 심혈관계 의사와 협진 진료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처치실에 들어섰을 때는 침상에 반드시 앉아있는 노모 앞에서 젊은 의사가 뭔가를 한창 설명하는 중이었다. 의사는 출입구에 우뚝 멈춰선 그를 곁눈으로 흘끗 보며 하던 말을 계속해 나갔다. 설명이 끝나자마자 노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수술은 안 합니다. 돈보다도 이 나이에 수술해서 더 살아 뭐합니까? 무슨 소린가 싶어 그는 노모 곁에 서 있는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려는 기색이다. 의사는 완고한 태도의 노모를 재차 설득하느라 억양이 가팔라졌다. 가늘고 높은 톤의 목소리가 마치 소프라노 여가수의 음성처럼 들려왔다. 할머니, 수술이 아니라 가늘어진 혈관에다 스텐트를 넣는 거예요. 시술하지 않으면 언제 호흡이 끊겨 돌아가실지 몰라요. 대화의 내용보다 뜻밖의 목소리에 자극받은 그는 의사의 강변을 흘려들으며 버릇처럼 의사의 이목구비를 조목조목 뜯어보기 시작했다. 중간키에 마른 체형이고 갸름한 흰 얼굴이 자그마하다. 의사는 자줏빛의 병원복에 흰 가운을 걸쳤고 쿠션이 얇은 샌들을 신었다. 헐거워 보이는 바디의 호주머니에 쑤셔넣은 오른손이 마구 꼼지락거렸고 반대편의 왼손은 노모를 설득하느라 정신없이 허공을 휘저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더욱 높게 가늘어져 갔다. 하얗던 얼굴은 붉게 물들어갔다. 그는 왠지 불안해졌다. 보기에 너무 젊고 유약해 보여 의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게다가 노모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반듯하게 침상에 앉아있어 시술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할머니, 이제 어쩌시겠어요? 그래도 안 하시겠어요? 그 질문을 끝으로 의사는 알레그로 같은 말문을 닫았다. 그래도 안 합니다. 노모는 죽음을 추탈한 고승의 자태로 앉아있었다. 그럼 며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생각이 워낙 그러시니 저로선. 그쪽 분은 어떻게 되세요? 불현듯 의사는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아들입니다. 그 말에 의사는 군중 속에 휩쓸린 천사라도 있기를 바란다는 표정이 되어 또다시 되뇌려고 하자 그가 냉큼 말을 던졌다. 시술하겠습니다. 그는 의사의 번거로운 수고를 덜어주고 싶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의사는 트인 옆방으로 황급히 사라졌고 그는 주춤주춤 의사 뒤를 따랐다. 그는 의사가 앉은 컴퓨터 옆에 앉아 시술에 관한 재반 설명을 들은 뒤 액정판에 서명했다. 그가 다시 처치실로 돌아오자 여전히 침상에 앉았던 노모가 그랬다. 그래, 시술하자. 완고한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의지의 표명은 완전히 달랐다. 전공의들이 파업으로 심혈관 조영실 주변의 복도가 썰렁하다. 죽어가는 환자는 밖에서 아우성 칠 게 분명하다. 휴일에 당직이고 굳이 수고할 이유가 없는데도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해가며 위기를 방치하지 않았다. 2시간 넘어 걸려 시술이 끝났다. 휘적거리는 몸짓으로 나타난 의사가 조영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그와 아내에게 손짓을 보냈다. 이쪽으로 오실래요? 의사는 긴장이 풀리지 않은 모습으로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X선 사진들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설명했다. 한 군데가 아니라 당장 시급한 순서대로 스탠드 3개를 박았고 2개를 더 해야 했지만 할머니가 시술 내내 힘들어하셔서 남겨둔 상태입니다. 원래는 지금쯤 호흡이 좋아져야 하는데 숨가쁨이 여전한 것이 좁아진 여러 혈관에다 판막 쪽에 역류 현상이 보여 그럴 수가 있겠고 신장도 많이 안 좋아 인공신장 투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상태가 나빠지면 인공호흡기를 심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할 것이니 경과를 지켜봅시다. 스텐트 시술로 끝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는 낙담하여 생각조차 두려운 앞날을 떠올렸다. 중환자실은 하루 한 차례 지정된 시간에 20분만 허용되었다. 노모는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상에 누워있다. 양팔과 손등에 주사바늘이 잔뜩 꽂혀있고 수많은 호수가 어지러이 매달려 있다. 노모는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처럼 보였다. 다음 날 새벽같이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의 간호사였고 곧바로 의사에게 건네졌다. 전화로도 가능하니 당장 환자의 인공호흡에 동의해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는 거부했다. 평소 노모의 당부이기도 했다. 인공호흡을 시행하지 않으면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아무튼 빨리 와달라고 한다. 그와 아내가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의사가 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막상 노모와 대면한 그는 심한 갈증을 느꼈고 목이 타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도 노모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이럴 거면 시술은 왜 했지? 공연히 고통을 더욱 떠안긴 것만 같아 그는 당혹스러웠다. 의사는 노모 앞에 배치된 디지털 의료 장비의 계기판을 유심히 살피다가 중앙에 배치된 컴퓨터 책상에 가앉는다. 새벽 때보다는 상태가 나아졌으나 언제 또 악화할지 모릅니다. 서명하시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스스로 호흡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연에 의해 일시 모였다 흩어지는 꿈과 같은 인생에 집착하여 괴로워한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되뇌며 그가 거듭 거부하자 의사는 난감해하며 새로이 제안한다. 그럼 호흡이 끊기면 심폐소생술을 하겠습니다. 그때 콩팥은 의미가 없으니 당연히 투석은 하지 않는 거고요. 여기 다시 서명하세요. 의사는 차분해지며 고른 숨을 내쉰다. 그는 힘겨워하는 노모를 뒤로하고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모의 생사가 불투명하여 중환자실 부근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의사가 또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다. 집요하다. 의사는 가늘고 높은 톤으로 절절히 호소했다. 마치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소프라노 여가수의 구성진 노래를 부르는 듯 했다. 헐거워 보이는 바지 호주머니에 쑤셔넣은 오른손이 정신없이 꼼지락거렸고 반대편의 왼손은 그를 설득하느라 허공을 마구 휘저었다. 마치 숯불가를 오르내리는 새들의 노래 속에 삼라만상을 지휘하려는 것 같았다. 스탠트까지 해놓고 인제 와서 포기하신다고요? 그래도 애정이 없으셨어요? 때마침 그의 연락을 받은 친지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시간이 없으니 상의해서 빨리 제게 알려주세요. 그러고서 의사는 다급한 걸음으로 휘적거리며 다른 환자가 대기 중인 심혈관 조영실로 곧장 사라졌다. 친지들과 갖가지 의견이 오고 간 끝에 의사의 요구대로 인공호흡을 하기로 했다. 그는 결정된 상황을 알리려 의사를 찾았으나 좀처럼 의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디선가 타는 듯한, 아니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는 중환자실 초인종을 눌렀고 뛰쳐나온 간호사에게 의사의 행방을 물었다. 잠시 후 의사는 중동걸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의사는 다가서로는 그를 향해 손짓으로 양해를 구한다. 잠시만,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의사는 서둘러 복도 모퉁이를 돌아나갔다. 급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뒤바뀐 상황에 그는 더욱 초조해졌다. 내가 부처이고 그 마음에 불성이 있다면서 어찌 건너편에 가 닿을 수 있을까? 깨달음은 가서 건너가서 가 닿아도 여전히 나라는 집착의 건너편에 있는데. 어느새 젊은 의사의 모습이 각인된 듯 무시인은 두 손을 호주머니에 쑤셔넣고 마구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 노모 장경순 여사는 갖은 주사약 때문인지 환각에 시달렸다. 특히 새벽녘에 더했다. 가쁜 호흡의 와중에도 아무렇게나 허우적대고 개성을 내질렀다. 경황 없이 바늘을 뽑고 호스를 훼손하는 바람에 양팔을 결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면회온 아들에게 호소했다. 여기가 어디고? 집에 가야 하는데 왜 여기 있지? 아들은 노모의 기억을 환기했고 다행히 그녀는 기억을 되살렸다. 근데 제발 이것 좀 풀어주면 좋겠다.
너무 갑갑해서. 이렇게는 지옥에 가지 싶다. 아들아, 제발 좀 풀어다오.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노무를 애처리 바라볼 뿐 대책이 없다. 노무의 요구에 풀어졌다가 곧장 바늘을 뽑아버리는 순간을 지켜봤으니까. 절체절명의 고비를 넘긴 그녀는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 인공호흡기의 처치 없이 자력으로 호흡했고 점차 몸 상태가 좋아져 갔다. 그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마침내 일반 병실로 옮겨가게 되었다. 의사는 이러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그녀를 찾았고 몸 상태를 확인했다. 스텐트 시술을 할 두 군데는 약물 치료만으로 가능하겠고 판막은 괜찮아졌으며 콩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보호자로 머무는 며느리에게 환자의 몸 상태를 설명하는 의사는 이전과 달리 심신이 평온해 보였다. 교수님, 식사는 제때 하세요? 너무도 몸이 고달파 보여요. 며느리가 걱정되어 말하자 의사는 피식 웃어 보인다. 어쩌겠어요. 제 몸 걱정보다도 후배들이 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 그게 더 걱정이죠. 의사는 여전히 음색이 가늘었으나 베이스의 소리를 낸 뒤 느릿한 걸음으로 한밤의 병실을 빠져나갔다. 점차 투입하는 주사액과 약이 줄고 마침내 오줌줄도 해체하였다.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여기 머물 이유가 없으며 집에서 먹고 싶은 음식 드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한다. 그녀는 일어나 혼자 화장실을 다닐 정도가 되었고 의사에게 농담까지 던질 줄을 알았다. 할머니는 무척 젊어 보이세요. 내 나이 실제로는 50대인데 뭐 그러게요. 태어나셔도 되겠어요. 대원은 무슨 나갈 때 성형수술해서 나가야 해. 간병하느라 시달린 그동안의 온갖 시름이 녹는 듯 며느리는 한박 웃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며느리의 등을 가만 두드리며 속삭였다. 내가 지금껏 살아보니까 평범하게 살아온 날들이 그중 제일 좋았더라고. 아범도 싸돌아다녀 봤으니 알아차렸겠지. 그냥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더라고. 이제라도 눈치채고 그리 살게야. 그녀는 약을 처방받고 퇴원했다. 일주일 뒤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면 된다. 그녀는 아들 집에 머물렀다. 의사의 당부대로 근육을 형성할 단백질의 섭취와 운동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녀의 기력이 갈수록 약해져 가는 것 같았다. 가까이 있는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일어나 앉는 자체를 버거워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 뒤 외래 진료 날짜가 되어 혈액검사를 먼저 받았다. 어쩐 일인지 추가로 혈액검사가 이어졌고 의사와의 면담 차례가 되었다. 흰 가운을 입고 책상에 앉은 젊은 의사는 모처럼 흔히 보는 의사의 모습으로 그녀와 아들 내외를 맞았다. 일부 약물의 부작용으로 근육이 파괴되었네요. 약을 바꾸고 근육 강화제 투여와 물리치료를 병행해야 좋겠는데 오늘 입원이 가능하겠어요? 그녀는 기진한 모습으로 의사의 물음에 답했다. 의사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입원하라면 해야지요.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생각하지도 못한 제 입원 통보에 아들 내에는 단감에 휩싸였다. 무엇이 잘못되는 게 아닐까. 환자의 혈액을 살펴본 젊은 의사. 수성영 교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혹가다 일어나는 일부 약물의 부작용을 알아차리고 난감해하며 장여사의 재입원을 결정했다.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동행한 보호자에게 재반 사실을 알리고 심장과 근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치료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분규로 촉발된 병원의 태업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얼핏 한가로워 보이는 병원 풍경 속에서도 그는 나름 바쁘게 움직였다. 화급을 다투는 환자가 찾아오면 마다하지 않았고 외래 환자의 몸 상태가 나빠지면 입원을 시켜가며 치료에 매달렸다. 식사는 불규칙했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는 것도 건너뛰기가 일쑤였다. 마른 체형의 육체는 휘적거리는 걸음걸이를 만들었고 목소리는 다급한 시술을 끝낼 때마다 더욱 가늘펴지고 높아져 갔다. 긴장했던 오른손 마디들을 풀어내려고 호주머니에 쑤셔넣어 마구 주물렀고 오른쪽 발꿈치를 슬쩍 세워가며
날뛰려는 몸뚱이를 다리 떠는 것으로 때웠다. 그렇게 버릇이 되어가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에게 시술과 병세의 경과를 알리고 병실의 환자들을 두루 돌아보는 행위로서 억눌렀던 긴장감을 해소하려고 애썼다. 그가 병실을 빠져나가자 한때 뮤지컬 배우를 했다는 한 여자 환자가 그의 목소리와 몸짓을 그럴듯하게 흉내내며 까르르 웃는다. 주변의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그녀의 우아한 몸놀림에 즐거워하며 한바탕 병실이 떠나갈 듯이 소리내어 웃는다. 그들은 웃음을 자아내는 익살보다도 젊은 의사의 헌신에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다. 세상의 말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인간의 몸짓이 춤이 되고 자연이 되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보다 선한 게 또 어디 있을까? 그는 뜻하지 않게 노래와 춤 사이를 선물하고 있었다. 장 여사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르내렸다. 한 차례 인공투석을 하고 약물을 써서 떨어지는 혈압을 정상치로 돌려야 했다. 숨이 가쁠 때는 강력한 산소를 콧줄로 공급하기도 했다. 그러기를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 그는 밤 늦어서야 시술을 끝내고 병실을 찾았다. 커튼이 젖히는 소리에 새우잠을 자던 며느리가 번쩍 눈을 뜬다. 주무시는데 깨웠나요? 할머니 상태는 오늘도 확인해 봤는데요. 수치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거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 우울감이 많은 것 같으세요. 그는 원한다면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하겠다며 조심스레 의견을 묻는다. 며느리는 노모 상태가 정상이라고 말할 때마다 덜컥 겁이 났다. 병원 쪽에서는 이제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치료할 데가 없으니 집으로 가시든가 요양병원에서 몸을 추스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지 아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어쩌다 깜빡했고 주말이고 시어머니가 너무 피곤해하셔서 빠뜨리곤 했더니 재활치료가 흐지부지 됐어요. 그 말에 그가 목소리를 내리깔며 베이스톤으로 말했다. 여기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입장이 된 만큼 때로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더러 엄살을 부리고 어리광을 피울 때가 있더라고요. 재활치료과에 다시 연락해 둘 테니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는 뒤로 감췄던 조그만 과일 꾸러미를 며느리에게 안겼다. 할머니께 드리세요. 제가 줬다고 하시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하더라. 그리 전하세요. 장 여사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30분 동안 실시하는 재활치료에 돌입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든 환자의 몸 상태를 꼼꼼히 챙겼고 그에 따르는 치료를 해나갔다. 불쑥불쑥 휴일에도 밤 늦어서도 희적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며느리가 보기에 아직은 젊다는 이유로 자기 몸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들 정도였다. 밤 늦어 그는 병원에 마련된 침대에 아무렇게나 몸을 눕힌다. 그러곤 멍한 시선을 천장에 던진 채 상념에 빠진다. 잊어먹었던 기억을 되살려보자. 나는 왜, 무슨 까닭으로 의사를 하려 했던가? 수능 성적이 좋아서? 부모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사회적 명망과 수입이 좋은 출세의 표상이라서? 기억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의대를 선택한 것 같다. 아니,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 내 적성에 맞아서, 내가 좋아서 진로를 결정했던 것 같기도 하다. 어찌됐든 나는 의사 직업을 택했고 의술을 펼치고 있으며 아무튼 지금은 버릇이 되어 오직 인술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러면 된 게 아닐까?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나부대봐야 세상은 한두 마리의 독재자로 인해 무수한 청년들과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죽어가고 있다.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인간 역시 하나의 동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그나마 속이 편해질 것 같다.
그렇게 헛되이 죽고 죽이는 세상인데 나뭇가지에 깃든 새들의 노래보다도 꽃밭에서 팔랑거리는 나비보다 아름답지 못한 못난 몸짓으로 나부대 봐야 무엇 별스러운 의미가 있을까? 피고 지고 태어나는 묻 생명 중에 먼지와 같은 목숨 하나에 불과해질네. 영혼이 있든 없든 죽어 어디로 가든 그래도 그런 세상이고 삶일지라도 생명의 조건인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부끄럽지 않은 의사의 길을 걷는 것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때로 만족스럽지 않은 시술과 치료로 아쉬운 생명을 헛되이 떠나보내게 될지라도. 그러게, 그렇지? 주상현 교수는 상념속을 맴돌다가 파란 하늘 아래 뭉게구름을 떠올리며 고나게 잠들어갔다. 굳게 담은 입이 쩍 벌어지고 이따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끝.